자, 근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뭐 불효자도 되고 해가지고 네. 상속세를 최대한 안 나오게 했어요. 네. 뭐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이용을 해서. 근데 그러면은 상속세가 안 나오면 빵원이니까 네. 진짜 이거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사실 이제 건가요? 납부하실 세금이 없다 보니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세요. 네, 특별하게 뭐 어떤 제재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만약에 상속받은 재산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팔 때는 파는 사람이 납부해야 되는 세금, 양도세 부분이 있어요. 네. 양도세가 내가 파는 금액과 내가 취득했던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도세를 줄이고자 한다면 상속세 신고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죠. 나중에 양도세를 생각한다면 상속세가 빵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신고를 하는 게 좋다. 네. 그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네.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아직 개정이 되지는 않았으니까 네. 그냥 편하게 5억 원으로만 계산을 해볼게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아버지가 시골에 조그마한 땅을 하나 가지고 계세요. 네. 네, 시골에 조그마한 땅 하나 가지고 계시는 게 전부예요. 상속재산. 이게 이제 시세로는 보통 한 5억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시세가 이제 5억 원인데 보통 이제 국가에서 공시를 매년 해주는 이 공시가격으로 금액을 보면 네. 3억 원 정도가 돼요. 오케이. 보통 공시가격이 시세보다는 금액이 한 60% 정도 금액 정도에 차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녀가 한 명만 있고 배우자가 없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는 외아들이고 네. 자녀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이제 상속을 받게 되는데 네. 이 상속을 받을 때 어차피 일괄공제 5억 원에 대한 항목 부분에 들어가다 보니까 네. 신고를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죠. 상속세가 납부할 세금은 영원이니까. 없으니까. 맞아요. 그럼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네. 이 공시가격 나라에서 정해져 있는 그 금액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네. 이 금액이 내 상속 부동산, 시골에 있는 땅에 대한 취득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상속을 원인으로 이 부동산을 취득을 했고 이 취득한 땅의 가격은 3억 원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걸 공시가액이 3억이니까. 공시가격이 3억 원이니까. 네. 근데 이걸 제가 가지고 있다가 한 2년, 3년 정도 지났는데 네. 뭐 땅 관련해가지고 어떤 매수를 하시는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팔았어. 네, 그래서 그거를 시세대로 팔았다. 네. 5억 원에 팔았다 하면 저는 취득한 금액은 3억 원. 취득가액은 공시가액이니까. 네,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3억 원이죠. 그리고 양도하는 금액, 매각하는 금액은 시세대로 팔았으니까 5억 원이니까 네, 네. 시세 차익이 2억 원이 발생을 해요. 네. 그러면 2억 원에 대해서 양도세 6천만 원이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가 우리가 시세가 5억 원이라고 하면 네. 실질적으로 이 시세대로 평가를 받아볼 수는 있어요. 뭐 공식력이 있는 감정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 금액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면 5억 원으로 평가를 받게 되겠죠. 그럼 5억 원으로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일괄공제는 5억 원까지 가능하니까 상속세는 없어요. 하지만 감정을 받아서 이 상속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나는 5억 원에 취득했다고 신고를 해주는 거죠. 그럼 신고를 하면 저는 이 부동산, 상속으로 취득한 시골에 있는 땅의 취득 가격이 5억 원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똑같이 어떤 매수자분이 나타나서 땅을 시세대로 사겠다. 그래서 5억 원에 팔았다라고 하면 파는 금액도 5억 원이고 내가 취득한 금액도 5억 원이기 때문에 차이가 0원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네. 처음에는 어쨌든 그 일괄공제 5억 원 안에 들어오는 땅의 금액이 그렇다고 해서 아예 신고를 안 했다. 네. 그랬을 경우에는 취득가액 기준을 당시의 공시가액인 3억 원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원래대로 평가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보통 평가에 대한 기준을 좀 놓고 가면 이제 시가라고 해서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금액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땅이 뭐 실질적으로 팔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팔리지 않았으면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 정확한 감정을 받은 금액은 시가로 표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감정을 받아서 이 금액을 평가를 했다라고 하면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이 감정 가격을 누구도 인정을 해주진 않을 거잖아요. 그럼 신고를 하면서 감정가액으로 신고를 해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감정도 없다라고 하면 최종 마지막 가격인 이제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고 해서 공시가격이라는 금액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공시가격으로 평가를 하면 당연히 3억 원으로 취득한 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 3억 원의 취득 가격과 시세인 5억 원의 차이가 발생을 할 때 양도 차익이 발생을 하니까 양도세가 발생을 2억 원에 대한 양도세. 6천만 원이 나올 수 있고 네. 그래서 신고를 하라는 거잖아요. 신고를 하면 양도세도 줄일 수 있다라는 네, 팁을 네, 그쵸. 드리는 거죠. 부동산을 우리가 상속을 받는다라고 하면 부동산은 지금 당장 팔린 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요. 네, 몰라요.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이제 시가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주변의 시세 사례, 네. 거래가 된 가격이 있고 조금 복잡한데 있고 이제 세 번째가 그런 것도 없으면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고 해서 그냥 흔히 말하는 공시가격으로 평가를 해요. 그럼 공시가격이 굉장히 시세보다 낮아요. 낮죠. 네. 그런데 시가에 들어가는 항목이 뭐냐면 이 땅이 실제로 팔린 금액. 근데 안 팔렸죠. 상속을 받았으니까. 그다음에 팔린 금액이 없으면 정식 의뢰를 해서 감정 평가를 받아요. 감정을 평가를 받아서 이 땅은 5억 원입니다라는 평가서가 나와요. 아, 네. 이 평가서를 받아서 신고를 하면 이게 시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충적 그 3억 공시가격으로 평가를 의미가 할 수, 없어요. 네, 의미가 아. 없어지는 건데 이거는 사실 상속인이 의지로서 하는 미리 거예요. 받는 거기 때문에 안 받고 넘어가도 돼요. 예, 안 받아도 되는데 이걸 안 받게 되면 이 금액도 없고 감정가액도 없으니까 공시가격으로 평가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속이 일어날 당시의 공시가격이요. 네, 일어나는 당시 기준. 그래서 무신고일 때는 취득가액이 3억 원으로 계산돼서 네. 5억 원에 팔면 2억 원에 대한 양도세가 나오는 거고 신고를 해서 걔가 5억 원으로 감정 평가를 감정 받으면 평가를 내가 직접 받아서 네, 갖고 있으면 네, 이거 땅 5억 원이다라고 하면서 신고를 해놓으면 네. 신고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나의 취득 가격이 5억 원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네, 네. 확정이 된 거고 나중에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5억 원에 사는 사람이 나타났다. 나타났어. 그러면 파는 금액 5억 원이고 내가 취득한 금액 5억 원이니까 시세 차익이 없죠. 근데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가정인데 그러면 네. 내가 감정을 받았는데 네. 6억 원이 나왔어. 네. 그러면 1억이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공제가 5억까지 되는 거니까 네, 네, 네. 1억에 대한 네. 어떤 그런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네요. 그럴 수 있죠. 그쵸. 네, 내가 그렇게 감정을 될 수 받겠다고 있어요. 그래서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평가를 받았을 때 내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저희가 계속 나눴던 얘기 중에서 그 상속세는 누가 납부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 네. 이걸 조금 더 어려운 얘기로 표현을 하면 네. 연대 납부라고 표현을 연대 드렸어요. 납부요? 네, 그래서 이제 상속세가 좀 어느 정도 나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나의 절세 방법으로 이제 택하는 거는 연대 납부를 좀 많이 활용을 하는 쪽으로 가고는 있어요. 그래서 네. 상속세는 배우자가 떠안자, 엄마가 떠안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상속 재산이 30억 원이 있다. 네. 예, 개정되기 전 기준으로 한번 보면 네. 30억 원이 기준이 있으면 이때 이제 배우자가 있고요. 자녀가 총 3명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때 발생하는 상속세가 대략적으로는 한 5억 2천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5억 2천만 원이 나오고 이 부동산 상속 재산이 30억 원을 똑같은 비율로 4분의 1씩 가져간다라고 네. 하면 각자 7억 5천만 원씩 가져가게 되겠죠. 4로 나누니까. 네. 그러면 똑같은 비율로 가져갔으니까 상속세 5억 2천만 원도 똑같은 비율로 납부를 해야 우리가 합리적이고 공평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각자 원래대로라면 1억 3천만 원 가까이 해당하는 금액을 각자 납부를 해야 돼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어머니가 굉장히 또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네. 내리사랑이다 보니까 네. 내가 7억 5천만 원만큼을 가져가는데 네. 너네들 상속세 납부하는 거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대신 너네 상속세까지도 다 납부를 몰아서 해줄게. 납부해줄게.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러면 본인이 받은 재산은 7억 5천인데 네. 전체 다 납부하는 상속세는 5억 2천만 원이니까 상속재산을 받은 범위 내에 들어가 있어요. 상속세가. 네. 그래서 전부 다 납부를 해주면 어머니는 상속재산을 이제 받은 거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실제로 다 납부를 했으니까 상속세는 다 납부가 되는 거고 네. 자녀들은 세금 한 푼 없이 7억 5천만 원에 대한 자산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 대신 어머니는 너무 출혈이 크잖아요. 어머니는 출혈이 큰데 네. 이게 이제 개정 전 내용으로 보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2차 상속을 고려를 했을 때 나중에 공제 금액이 작다 보니까 본인의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좋지는 않을 수는 그러니까 있어요. 세금적인 이참에 측면에서만 보면.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증여를 해준 셈이 돼버리네요. 그렇죠. 미리 증여를 했는데 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증여를 할 때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네. 네.
돈을 대신 납부를 해줬으면 원래는 세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녀들이 낼 세금을 대신 내줌으로써 네. 그만큼에 대한 혜택을 자녀들한테 미리 준 셈이에요. 미리 주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속을 또 어떤 세금 절세에 유리하게 항목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있다. 부분이 되는 거죠. 아. 근데 이제 반대로 어머니가 한 푼도 가져가지 않으셨어요. 네. 다 자녀들이 가져갔는데 네. 내가 재산이 많으니까 내가 세금은 다 내줄게는 안 돼요. 아, 어머니가 가져가긴 가져가야 네. 돼요. 어머니가 가져가신 재산 범위 내에서 세금을 납부를 해주셔야 돼요. 아, 그러면 자녀들이 돈은 다 가져가고 내가 세금만 내줄게는 안 되고 그렇죠. 내가 가져간 어머니가 가져간 범위 내에서만 그만큼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를 수 해주셔야 있다.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어머니가 5억을 가져갔어요. 여기서 7억 5천이 아니라 네. 그러면 실제 납부도 5억까지만 해주실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2,186만 원은 자녀들이 해야 되는. 2,186만 원을 대신 납부해줬다. 그러면 각자 2,186만 원에 해당하는 7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들은 증여를 받은 게 되는 거죠. 아, 그럼 또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요. 네, 대가 없이 받은 네. 거니까. 상속에 대해서 세금을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증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번에 그러니까 2024 세법 개정안에서는 증여 관련해서는 큰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죠. 그래도 기존에 있던 어떤 방법들에서 이런 걸 알면은 증여세를 조금 최대한 절감할 수 있다. 그런 부분 함께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상속하고 증여에 대한 차이점을 한 번 더 짚고 좀 넘어가면 좋을 것 좋습니다. 같은데 네. 일단 우리가 상속 또는 증여라는 거는 재산의 가치가 있는 대상이 넘어가는 거죠. 예, 명의가 넘어가는 건데 네. 이게 아무런 대가를 주지 않고 받지 않고 넘어가다 보니까 부과되는 세금이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세금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상속은 죽고 난 다음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넘어가죠. 그렇죠. 증여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만 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받고 싶다라고 하면 잘해야 되는 거죠. 부모님한테. 부모님 마음이 드시게끔. 네, 그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 들어간 내용들이 상속에는 공제 금액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향이 됐는데 증여는 사실 작년에 한 차례 새로운 게 신설이 되긴 했어요. 근데 지금 요번에는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 이제 상속이라는 피치 못한 사정이 아니라 증여는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 좀 재산을 미리미리 형성을 해주고 싶은 부분이다 보니까 어쨌든 공제 금액을 더 늘리는 거가 아직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여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미지근하고 미온적이었다. 네. 그러면 상속세랑 증여세는 어떻게 다른데요? 일단은 세율 부분 측면에서는 똑같아요. 세율 부분 측면에서는 최저 세율이 10%고 네. 최고 세율은 50%로 해서 단계별 누진 세율 5개 단계를 적용받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개정안이 반영이 되면 10% 구간이 1억 원에서 과세 표준 2억 원으로 늘어나죠. 네. 그리고 최고 세율 구간이 30억 초과가 50%였던 게 삭제가 되니까 그냥 10억 초과부터는 40%로 이제 다 줄어드는데 이건 상속세와 증여세가 똑같죠. 네네. 예, 근데 공제 금액이 좀 달라요. 상속은 기존에 개정되기 전에도 증여보단 공제 금액이 훨씬 컸었고요. 네. 증여는 공제 금액이 작은 부분이 있죠. 예, 공제 금액을 좀 살펴보면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증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까지는 증여를 해주자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네. 증여세 면세점을 한번 찾아보는데 네.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위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를 직계 존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직계 존속으로부터는 저한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5천만 원. 네. 그리고 미성년의 경우는 2천만 원. 그거군요. 아니요. 저를 기준으로. 아, 나를 기준으로. 네, 저를 기준으로. 그다음에 미성년인 기준이 만약에 제가 미성년인 기준일 때는 2천만 원까지만 네. 가능한 거고요. 반대로 저보다 제 자녀가 더 부유할 수도 있어요. 네, 부유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부유한 자녀로부터 제가 받을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제 밑으로는 직계 비속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들, 딸, 손자, 손녀. 까지. 네까지. 그러면 이 자녀들로부터도 제가 받을 수도 있어요. 저도 무상으로 받는 개념이 되다 보니까 저도 증여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 똑같이 5천만 원. 아, 그러니까 위로 받건 아래로 받건 5천이에요? 아니면 위에서 5천, 아래에서 자, 5천? 그룹이 달라요.
직계 존속이라는 그룹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밑에 있는 직계 비속이라는 그룹이 있어서 각각이네요. 각각이고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어느 그룹으로부터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 금액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돼요. 네. 정확하게 굉장히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네. 그리고 그다음에 배우자로 넘어가면 배우자는 법적으로는 사이가 좋든 나쁘든 이제 부부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재산을 형성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각자의 사정은 다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한테는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커요. 얼마까지? 6억 원까지. 6억 원까지 줄 수가 있고 상속 때는 5억 원이었는데. 네, 상속 때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억 원이고 배우자 상속 공제 최소 금액이 5억 원인 거지 최대 금액은 30억 원까지 가능해요. 네. 그리고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증여가 6억 원까지를 공제를 받을 수 있고 6억 원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큰데 마음이 안 가는 거죠. 배우자한테. 네. 그리고 이제 별도의 이제 기타 친족이라고 해서 네. 뭐 형제 자매끼리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기타 친족에 가장 많이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시아버지, 시어머니, 네. 장인어른, 장모님들이 기타 친족에 해당을 해요. 이 기타 1,000만 친족에 해당하면 1,00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간은 10년이에요. 네. 10년 동안 이 금액만큼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거고 한 번 받은 다음부터 10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5천만 원을 받든 뭐 6억 원을 받든 할 수가 있는. 그러면 20년을 기준으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겠다고 맘먹으면은 12억 12억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그러면 있어요. 이 시점에서 또 하나 질문. 그럼 그렇게 증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상속이 일어나는 시점에는 네. 또 그거에 대한 면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배우자 공제가 별도로 적용이 되는데 그 배우자한테 사전에 증여한 금액을 합쳐가지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6억 원을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못 받는 건 아니고 이 금액하고 계산하는 과정이 좀 복잡해서 근데 그것도 포함은 시켜서 네, 사전증여 같이 재산으로 봐요? 보고 평가를 합니다. 상속 시에도 사전증여 재산은 본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속세랑 증여세는 어떻게 달라요? 상속세하고 증여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과세 방식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속세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거는 유산세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증여세는 취득하는 사람,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해서 유산 취득세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취득과세형이라고 하는데 자녀가 4명이 있고 네. 자산이 뭐 각자 다른 4가지의 재산이 A, B, C, D가 있다라고 네.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네. 그러면 상속세는 원래 가지고 계시는 피상속인 이 분의 재산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A, B, C, D 재산을 다 합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해요. 네. 그리고 이 세금을 자녀 4명이 각자 4분의 1씩 나눠서 내겠죠. 나눠내야 돼요. 그러면 A, B, C, D 재산이 각각 5억 원씩이라고 가정을 하면 네. 20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니까 네. 세율이 높게 적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높은 세금에 대해서 그 많은 세부담을 자녀 4명이 각자 4분의 1씩. 세율이 높다는 거는 구간에 따라서 누진이 구간에 따라서 되기 높은 때문에. 세율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럴 경우 이렇게 나온 상속세도 피상속인이 내주는 걸로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이렇게 내는 방법으로 할 수는 없나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납부를 하는 건데 보통 이제 대한민국의 좀 현실을 좀 살펴보면 보통 재산의 형성 부분이 한 80% 정도가 부동산에 좀 치중이 많이 되어 있으세요. 그렇죠. 그러면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보니까 세금 납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증여세는요? 증여세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각자의 A, B, C, D에 대한 재산이 5억 원씩이다라고 가면 자녀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넷째가 각자 받는 금액은 5억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5억 원에 대한 세금만 각자가 납부를 하면 되는 거니까 세금 부담이 세율이 전체 20억 원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되겠죠. 세율이 낮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유산취득세, 취득과세형 이렇게 부르기는 하는데 당초에 세법 개정안에서 나왔던 내용들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향후에 바꿔가는 과정을 만들겠다라는 게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억을 한꺼번에 전체를 다 합쳐가지고 상속재산을 20억을 상속한다. 네. 그러면 그때는 20억에 대해서는 세율이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다 그렇죠. 보니까 상속세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각각 A, B, C, D 4개의 자산을 5억 원씩이라고 가정하면 하나당 되는 게 5억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세율은 낮은 세율이 적용이 돼서 그렇죠.
그 증여세를 했을 때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총액도 총액이 낮은 낮아지는 세금이 된다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율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 20억이다. 이러면 과세표준 기준으로는 10억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40% 세율이 적용이 돼요. 네. 그러니까 10억 넘는 부분에 대한 40% 적용이 되는데 네. 지금 재산가액이 하나씩 5억 원이면 네. 5억까지는 세율 구간이 20%가 최고 세율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자녀한테는 요거, 네. 얘한테는 요거 이렇게 낮게 하면은 낮게 적용을 세율이 받을 수 그만큼 있게 낮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여세 면세점을 파악을 했잖아요. 10년 동안 뭐 위로부터는 5천만 원까지, 아래로부터도 5천만 원. 배우자한테는 6억 원, 그다음에 뭐 사위 며느리 또는 뭐 장인어른 장모님으로부터 또 해가지고 받을 때는 1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다. 10년 동안. 네. 이걸 명확하게 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표를 한번 보시면 이제 증여자, 이게 주는 사람을 증여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수중자는 받는 사람을 수중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금액들을 제가 조금 더 명시를 편안하게 좀 적어놨어요. 네. 그래서 위로부터 아래 직계 비속이 받게 되면 증여재산 공제 금액이 10년 동안 5천만 원이고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다. 네. 그리고 배우자는 6억 원.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케이스 첫 번째를 보면요. 저를 기준으로 네. 아버지가 저한테 올해 24년도에 5천만 원을 주셨어요. 네. 그럼 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있죠. 네. 그렇죠. 5천만 10년 동안 원이니까. 5천만 원 그렇죠.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내년에 25년도에 할아버지가 제가 너무 이쁘다고 5천만 원을 주시겠대요. 네. 네, 너무 그래서 좋네요. 할아버지가 5천만 원을 훈훈해요. 저한테 주셨어요. 네. 그러면 공제를 받을 수 없죠. 있을까요? 없죠. 네, 왜냐면 아버지한테 이미 받아서 직계존속 그 한도를 다 채워버렸으니까. 맞아요. 그룹이 직계존속 그룹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고요. 네.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할아버지가 주신 네. 추후에 5천만 원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 똑같이 동일하게 아버지가 저한테 올해 5천만 원을 주셨고 공제를 받았어요. 네. 근데 내년에 저의 장인어른께서 제가 너무 이쁘다고 주시겠대요. 근데 공제 금액이 다소 작다 보니까 1천만 원까지만 줄게. 라고 하면서 주신다고 하면 이거는 공제를 기타 친족이니까. 그렇죠. 1천만 원까지는. 기타 친족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따라서 이거를 전부 다 통합해서 살펴보면 저를 기준으로 전체 토탈 합치는 금액이 배우자로부터 6억 원, 네. 직계 존속그룹부터 5천만 원, 직계 비속그룹으로부터 5천만 원, 그 다음에 기타 친족으로부터 1천만 원 해서 최대는 7억 1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년을 기준으로 10년을 기준으로. 가족에게서 네. 7억 1천만 원까지는 받을 수 내가 있는 받을 거예요. 수 있다. 그래서 증여를. 가족끼리 되게 화목하게 지내고 해야 저한테 떨어지는 것도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어쨌든 10년 단위로 되어 있다 맞아요. 보니 뭐 그거에서 또 뭔가 발휘할 수 있는 면세 그렇죠.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액이 5천만 원 저희가 이제 지금 되게 쉽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5천만 원을 10년마다 뭐 준다라고 하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뭐 재산의 형성을 자녀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증여재산 공제 금액을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좀 여윳돈이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태어나자마자부터 증여를 시작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 증여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야지만 공제 금액이 다시 살아나는 거지. 네. 1살 때부터 10살까지 10년 동안 공제 금액이 있고 10살 때부터 또 다시 뭐 20살 때까지 공제 금액이 있고 그러니까 공제 금액이 마일리지처럼 누적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증여를 먼저 일단은 실행을 해주셔야 하고. 리셋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재산이 여유가 있다. 네. 그러면 자녀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미성년자니까 2천만 원. 네. 그러면 0살, 빵살에 2천만 원에 대한 재산이 형성이 되겠죠. 네. 세금 없이. 그리고 10살이 됐을 때 10년이 지났으니까 다시 2천만 원을 증여를 해주고 네. 20살이 되면 성인이 됐잖아요. 네. 성인이 되면 공제 금액이 5천만 원으로 늘어나니까 5천만 원을 증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10년이 지난 30살이 됐을 때는 5천만 원을 한 번 더 증여를 해주면 저를 기준으로는 30살 기준으로 제 노력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 1억 4천만 1억 4천만 원의 네. 현금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세금이 없이 없고. 생기는 거죠.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반대로 30살이 됐어요. 네. 그럼 그전에는 이제 부모님이 생각을 안 하셨는데 네. 애가 30살이 되니까 이제 뭐 사회인도 됐고 해서 좀 줄게 뭐 결혼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했는데 한 번도 증여를 한 적이 없어. 그러면 앞단에 2천, 5천 이거를 다 소급해가지고 네. 이때 만약에 1억 4천을 딱 한꺼번에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 단위로 1살부터 10살까지, 뭐 10살부터 20살까지 이 10년 단위로 공제 금액을 마일리지처럼 적립을 해주는 게 아니라 증여를 한번 하고 난 이후 시점부터 공제 금액이 다시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증여를 한 번 한 시점은 신고를 한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신고를 안 하고 줬으면? 신고를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증여를 한 거는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부터 그 금액에 해당이 된다면 10년이 지난 후에 내가 그냥 알아서 줬다라고 해도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고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네. 이 뭐 거래 기록이 있으니까 그걸 네. 기점으로 나중에 할 수는 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돈을 주어야 된다. 네, 근데 이제 신고를 하시는 게 좋은 게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어제 일어났던 일도 다 기억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자금이 어디서 흘러왔는지에 대한 자금 출처 입증 등을 위해서는 신고를 해두는 게 기록상으로는 좋죠. 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막 10년 단위로 안 하고 네. 조금 이렇게 더 잦게 뭐 월 단위로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실 수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생각보다 이 목돈이라는 금액이 작지 않은 금액이다 그렇죠. 보니까 적지 않죠. 이 금액을 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동일하나. 네, 네. 현금의 어떤 금융재산에 대한 금액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범위를 넘지 않게끔만 설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보통 어떻게들 많이 하냐 하면 자녀 이름으로 어떤 적금을 가입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 통장을 마련을 해 두신 다음에 그 통장에 매달 10년 동안 그 금액을 넘지 않는 2천만 원 또는 5천만 원을 넘지 않는 금액씩을 매월 적금처럼 불입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미성년자인 기간에는 월 단위로는 16만 6천 원 정도가 나오고요. 네. 20살부터 성년이 됐을 때는 5천만 원이기 때문에 10년 동안에는 월 단위로 46만 6천 원씩이 나와요. 그래서 그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매월 이렇게 줬다라고 하면 동일한 나이대에 10년 단위로 끊어서 2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씩 준 금액이나 네. 매월 이렇게 준 금액이나 똑같이 1억 4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주실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다달이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적립식 같은 펀드 이런 게 생각나서 네. 뭐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펀드에 우리가 IRP 같은 걸로 연금 대비하는 네. 것처럼 맞아요. 뭐 좋은 ETF 같은 거를 사서 네. 16만 6천 원어치를 계속 애기한테 뭐 사주신다. 그럼 걔가 나중에 더 커서 그렇죠. 30살이 됐을 때는 성공적인 투자가 됐으면 1억 4천 훨씬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있는 거죠. 근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죠.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당하게 증여가 된 금액이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고 정말 장기적인 안목으로 장기 투자를 하셨다. 했다. 30년이라는 긴 네, 시간 네. 동안 하셨다. 정말 성공적인 투자라면 1억 4천에 해당하는 금액의 몇 배가 될 수도 그렇죠. 있는 막 14억이 될 수도 있고 진짜 10배 될 그렇죠. 수도 있는 14억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이거는 어쨌든 네. 세금이 없다. 세금이 없죠. 그러면 세무사님 생각에는 이런 거는 좀 미리미리 네. 이렇게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충분히 지혜죠. 고려해 볼 만 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자녀에 대한 마음은 어떤 부모님들이나 다 똑같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보통 가장 많이 상담을 하시는 케이스들은 자녀가 이제 좀 결혼을 하려고 하거나 네. 이제 독립을 해서 이제 좀 주택을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증여를 해주고 싶은데 세금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공제 5천만 원밖에 안 되고 작년에 이제 새로 생기긴 했는데 24년도부터는 이제 결혼을 하면 공제 금액을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해주는 게 있기는 있죠. 해요. 네.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결혼이 아니라고 하면 5천만 원밖에 공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때 한번 활용하는 것보다는 정말 장기적인 기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는 것도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세금적인 측면에서. 네, 세금적인. 그러니까 저를 생각한다면 사실 자녀의 인생은 또 자녀의 인생이에요. 네. 독립적인 인생으로 살게 하려면 본인이 벌게끔 해야죠. 네. 보통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용돈을 모아가지고 저축을 했는데 본인이 그동안 용돈 모아가지고 만든 자금이 5억 정도 된다. 어렸을 때부터 세뱃돈 받아가지고. 세뱃돈을 모아서 5억이 된다는 것도 저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자금을 가지고 주택을 취득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 자금 출처를 입증을 할 수 있냐? 입증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 동안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은 세금 없이 증여를 해도 되는 금액인 거고요.
이 외에 그냥 무상으로 내가 대가를 받지 않고 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게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게 뭐 용돈 같은 거예요. 네, 그렇죠. 첫 번째는 용돈이나 생활비. 네. 근데 이 용돈이나 생활비 같은 경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자녀는 내가 부양을 해야만 하는 가족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사용하는 돈을 주는 거, 용돈, 또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생활비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증여를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법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용어를 좀 정확하게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용돈이나 생활비라는 거는 정말 생활을 하는데,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돈인 거예요. 네. 소비. 예를 들어서 내가 칫솔, 치약을 사고, 뭐 떡볶이를 사 먹고 돈가스를 사 먹고, 돈가스를 뭐 100개씩 사 먹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들을 사용하고 그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 거죠. 예, 이 돈을 주는 건 상관없는데, 이 돈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500만 원, 1000만 원씩 용돈을 줘요. 이거는 가정 환경에 따라 가지고 다르기 때문에 이 용돈의 개념을 어떤 특정한 금액, 5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 자금을 받아서 1000만 원을 받았는데 100만 원만 생활비로 쓰고 900만 원은 저축을 해요. 네. 그럼 이 900만 원은 나의 자산을 형성하는 데 들어간 돈이 되겠죠. 이거는 증여에 해당하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용돈을 모아서 주택을 산다, 용돈을 모아서 내 자산을 형성을 한다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건 증여에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당 용도에 꼭 써야 되는군요. 그렇죠. 용돈과 생활비, 정말 생활하는 데 사용 들어가는 돈만 보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 더 착각하고 계시는 부분, 착각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네. 이제 하나 더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녀가 부양을 해야만 하는 대상이어야만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녀는 지금 뭐 삼땡 전자에 다니고 있거나 현땡 자동차에 다니고 있거나 본인의 능력이 충분해요. 본인의 능력은 충분하지만 그래도 내 자녀니까 생활하라고 용돈을 줘요. 이거는 용돈이 아닌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없는 부양을 해야만 하는 대상일 때만 이 용돈과 생활비가 증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하나 맞물려서 들어가면, 보통 이제 재산이 많으신 분들을 기준으로 갔을 때 조부모님들이 자녀의 어떤 유학비, 학비 등을 대주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럼 보통 이제 유학비 같은 경우는 사실 많게 들어가면 1년에 막 1억씩도 들어가기도 그쵸. 하거든요. 근데 이 대금을 조부모님이 100% 지급을 해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세금 없는 증여 항목에는 교육비, 학자금 등은 들어가 있어요. 이 교육비, 학자금 등이 들어가 있는데, 이 교육비, 학자금을 누가 내느냐에 따라 달라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이 저희 유학비를 지급을 해주셨다. 그럼 저는 돈을 벌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 위한 비용이고, 이거는 교육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를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1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근데 부모의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부모님이 내 유학비를 대줬다라는 건 증여에 해당을 합니다. 아. 네. 판례도 있고요. 그래서 부모의 자금 여력이 없다, 부양의 능력이 없는 경우에 조부모님이 교육비를 지급해 주시는 거는 상관없지만, 네. 부모가 어떤 부양의 의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부모님이 교육비나 학자금을 대주는 건 증여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어서 이제 또 넘어가 보면, 네. 우리가 결혼할 때 받는 축의금이 있고, 어떤 조사가 있을 때 네. 받는, 장례가 네네. 있을 때 받는 이제 조의금이 있죠. 부의금.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사회통념상 약간 이제 대한민국의 풍습이 품앗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십시일반 도와서 하고, 또 상대방도 도와주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크게 어긋나지 않는 금액의 수준이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아까 증여의 제일 첫 번째 개념은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한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돈이라고 표현하면, 금전을 주면 증여에 해당을 하죠. 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20만 원을 받는 것도 사실 증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이제 축의금이나 부의금 같은 경우는 금액이 서로 품앗이의 개념이다 보니까 결혼을 한다고 해서 받는 축의금이 많이 쌓이면 금액들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그래도 이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는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또 이거를
어떻게 또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그러면 축의금 들어온 거 전체 금액을 자녀가 다 가져가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축의금에 대한 구분을 좀 보면 제가 결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제 지인분들도 오실 거고요. 혼주이신 저희 부모님의 지인분들도 오실 거예요. 그러면 제 지인들로부터 제가 받는 건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다 가져도 아무 문제가 없죠. 네. 근데 부모님의 지인들로부터 받은 금액들은 네네네. 부모님의 지인들로부터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돈인 거예요. 어. 부모님의 돈을 제가 받게 되면 저한테는 증여가 해당돼요. 근데 그런 경우 또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결혼식 비용으로 쓰시고 남은 걸 주시기도 하고 하는 그렇죠. 걸로 알고 있는데. 주시기도 하시는데 만약에 그게 이제 10년 내 범위 5천만 원 공제 범위 내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게 만약에 금액대가 뭐 억 단위로 넘어가 있는 금액이다. 근데 이게 자녀가 다 가져갔다라고 하면 명백하게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있는 결혼 당사자의 지인들과 혼주인 부모님의 지인들을 좀 구분을 해두시는 게 어느 정도 금액적으로는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족이 화목해야 세금도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면 네. 아버지가 건물을 하나 가지고 계시는데 저 혼자만 받을 수 있게끔 100%를 물려주세요. 증여세가 대략적으로 한 6억이 넘는 금액이 나와요. 근데 제가 외아들이 아니라 자녀가 4명인 거예요. 네. 굉장히 화목해요. 똑같은 지분으로 똑같이 나눠 가져도 우리는 다투지 않을 자신이 있어. 그러면 제가 혼자 100%를 다 받았을 때 하고 자녀가 4명이서 나눠 받았을 때 하고 총 세금 차이는 정도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